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김상호입니다. 네, 제가 아마 2, 3주 전인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기획 중인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좀 어떠면 시장에서 보기에는 획기적인 정말 미친 상품 아니냐 할 정도의 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했는데요. 항상 저희의 길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길, 그것이 저희가 사는 길이고 또 투자자분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드렸던 바 첫 번째 상품인데요. 기획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문료 100% 리턴 서비스입니다. 자문 서비스가 수익률, 시장 수익률을 하회할 때는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다는 내용이고요. 고객의 수익이 없으면 저희의 수익이 없다. 뭐 이런 상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또는 정권통을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목소리가 좀 활기차신데요. 좋은 일 있으신가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일단? 금요일. 금요일 우리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죠. 그죠. 이야, 이거 뭐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예, 저도 좋습니다. 우리 김경원 연구원은 내일 선보나요? 요즘에 저는 근데 장이 좀 굉장히 좀 좋아서 그래도 사람들 만나 보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얼굴이 이렇게 좀 밝으신 것 같아서 저가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거의 봄 기운이 좀 가까이 온 것 같죠? 봄이죠, 이제 봄 기운이 아니라. 두 분의 얼굴에서 지금 얼굴이 화사하신데요? 봄이 좀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개나리꽃 좋아하시나요? 개나리꽃 같으신데요, 두 분 다? 전 진달래가 좋습니다. 빨리 좀 붉은색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파트 1 주간 탑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예, 첫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미국의 금리 인상 6월 또는 9월 또는입니다. 예, 자, 미국의 출구절, 미국 시장이 어제는 좀 올랐지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출렁거렸죠. 미국을 바라보고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에서는 좀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런 하락이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좀 끊길 것 같은 그런 신호도 나온 듯하고 또는 단계적으로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오묘한 자리인데요. 자, 먼저 궁금한 건 먼저 이 출구 전략이 주변국,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중남미라든지 유럽 또는 일본,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 출구 전략 하기 전에 이 좀 기원이라고 할까요? 2008년, 2009년 그 금융위기 당시부터 보면 이 세계가 두 가지 방향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돈을 풀었죠. 양적 완화하면서 그렇죠. 시장이 엄청 돈을 풀었고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옥죄면서 긴축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써왔는데 지금 작년 2014, 2015년에 와서 딱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의 방향이 지금 현재 제대로 성과를 내었고 반대로 유럽 쪽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양적 완화가 작년 후반기에죠. 이제 종료 선언했고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간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더 올해도 더 이제 돈을 계속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찍어내면서 시장에 푸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그 상황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그동안에 일본이라든지 이제
그 최근에 그 유럽 쪽에 돈을 풀어내면서 이제 그 그 환율을 좀 얕게 가져가는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 현재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의 전략이고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최근에도 긴축 쓰면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갔는데 지금 금리 인상한 나라가 그런 중남미 좀 경제 위기 국가만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속에서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유럽이라든지 유럽 쪽에 안전 자산 쪽에 계속하면서 이런 쪽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달러화가 좀 부족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미국이 조정받는 그 기간 동안에 유럽 정신과 일본 정신은 완전 또 다른 방향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지금 시장 자체도 이게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풍부한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대형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로존이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조차도 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유동성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양적 완화를 초저금리, 그러니까 0.에서 0%에서 0.25% 요 초저금리를 거의 6년 동안 지금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부터 유동성이 회수가 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자금이 들어왔던 뭐 신흥국 증시들, 특히 뭐 일본 쪽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일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요쪽에 이제 신흥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시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상승분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이 좀 회수가 되면 그쪽에 대한 직격탄을 좀 맞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가장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유럽 증시나 뭐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를 내다가 조금 최근에 조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정시를 뭐 매일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뭐 가장 큰 화두라 해도 될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미 정시와 주민국들이 같이 가냐 못 가냐는 차후의 문제이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분명한 논리이고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 금리 인상이 첫 번째 인상이 6월이 될 거냐 또는 9월이 될 거냐. 또는 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른 데가 있느냐, 이게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FOMC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의사록을 좀 공개를 했는데 좀 보게 되면 비둘기파와 이제 매파로 좀 나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매파 쪽 의원들의 대부분이 6월 달에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굉장히 좀 많고,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뭐 3월 달에도 있고 지금 17일과 18일에 있고 4월 달에도 지금 FOMC 회의가 좀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금리 인상을 조율하는 시기 자체가 이제 6월 달이냐, 요게 가장 빠른 의견인 것 같고, 그리고 비둘기파 쪽으로 가보면 오히려 뭐 자네 옐런 의장 같은 경우도 약간 비둘기파 쪽 성향이 좀 강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포를 좀 하고 의견을 계속 게시를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빠르게 된다면 6월달 정도의 컨센이 가장 크게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근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고용지표, 특히 미국 쪽에서 물가와 고용의 안정화를 이제 타겟으로 좀 하고 지금 정책적인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지표 특히 실업률이 2월달에 5.5%가 나와서 굉장히 좀 잘 나온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미국 고용 시장을 전부 다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 지표상으로 5.5까지 나왔기 때문에 명분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6월달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FOMC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매 한 마리 없는 비둘기집.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연준이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총 10명이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근데 현재 비둘기파가 8명. 2명이 매파예요. 근데 그 매파조차도 3, 4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고 2명 다 비둘기파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하거든요. 그럼 10명 모두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월 달에 될 것이라는 게 가장 빠른 것이 그 이전에 될 가능성은 없겠죠. 네, 그 이전에는 그죠? 그럼 이제 6월 달이라 본다면 매파의 입김이 가장 강했을 때 6월 달이고 그럼 이제 비둘기파의 입김이 강했을 때는 9월 이후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비둘기파가 6월 달에 할 이유는 거의 없겠죠. 현재는 근데 그렇게 봐야 아무래도 되겠죠. 예, 의장이 이제 자네 옐런 의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향으로 봐서는 조금 늦게 하는 수순이 아무래도 그분의 성향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여왔던 네. 그렇기 때문에 6월달 같은 경우는 뭐 매파적 성향의 의원들이 또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후반으로 또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당연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시기를 너무 조율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저는 빨라야 9월이다 이렇게 좀. 빨라요, 9월. 예, 저는 뭐 네, 그렇게 그 이유는요? 예. 아까 실업률 5.5% 하면서 완전 고용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반대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좀 주시하고 있는 또 지수가 뭐냐면 고용 환경 지수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전월에 4.8에서 이번에 이제 4.0으로 발표되면서 고용 시장이 지금 현재 완전하게 복구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신규 취업 그 수당 청구 건수도 최근에 재차 32만 건으로 좀 올라서면서 아직 개선의 시장 자체에서 개선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 부호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또 옐런 의장이 그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보면은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에 좀 집중하겠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겠다. 이런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한은 아직은 조금 그 금리 인상 시기는 6월 달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해서 싶고요. 그래서 적어도 9월, 잘하면 저는 9월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거의 현재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되기도 전인데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달러 강세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수출 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좀 악화되면서 좀 수지 타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는 그거에 따라서 점점 더 뒤로 늦춰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빨라야 또 9월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보자 보는 부분이 조금 귀에 들어오네요. 예,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그거는 좀 중요한 부분을 어쩌면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고용 문제 또 한 2년 동안 그랬네요 보니까 고용이 이 실업률이 7% 넘어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난리가 날 것처럼 이야기했고 고용 지표가 6% 또는 5%대까지 떨어질 때는 주식이 조정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그죠? 근데 지금 고용률이 5.5%예요. 조정은 그냥 계속 그동안에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렇고 보니까 고용하고는 별개의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보자. 예, 중요한 지표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용에 많은 이야기를 맞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조차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각을 주셔서 좋으네요. 예,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공교롭게도 유럽과 일본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을 안 받고 또 거의 신고가 갱신을 또 해 나가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만 공교롭게 또 좀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처럼. 그래서 이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그렇게 되면 미국이 만약 조정받았을 때 코스피는 또 같이 또 그렇게 될 거냐. 또 이런 우려가 사실 시장이 좀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약간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물량이 좀 대량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영향으로 어제장인가요? 갭으로 좀 빠지는 장 막판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연계가 되었었고 그 부분들을 오늘 또 채워주는 또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와 약간 동행하는 성격도 조금 짙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금리랑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네. 국내 내부적인 시장과의 포커스를 이번에 공교롭게 그냥 그게 이
저기랑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수급 불균형 현상, 왜냐하면 공개정시랑 대부분의 물량이 프로그램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냥 공교롭게도 그냥 그렇게 맞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온 얘기고 지금 우리 시장만 하더라도 이번 주 시장하고 지난주 불과 일주일 전 시장하고는 진짜 아주 상당히 다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2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 안정성 내지 이런 쪽을 뭐 시장 전문가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과 일주일 만에 이번 주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이 조정은 오늘 그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한 이벤트로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는 더 계속해서 또 지난주와 같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스르기로 한번 해볼까요? 예, 미국은 조정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제가 봐서는 좀 조정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이 금리 뭐 출구 전략 이거와 별도이다 뭐 아니다를 떠나서 미국 증시와 다우존스 지수와 또는 S&P 500과 코스피가 동행할 것이다 아니다 동행 안 할 것이다 하는 분만 손들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아니 다시 동행할 것 같다고요? 저는 동행 안 할 것 같습니다.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 둘 셋. 예.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예, 동행하지 않는 세 분 다죠.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근데 동행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신고가를 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 다우존스는 특히 S&P나 다우는 뭐 신고가에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동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할 때도 동행하지 않았으니 하락도 당연히 동행 안 해야 된다. 올라간 게 없는데 뭐. 예, 좋습니다. 예, 아울러서 좀 궁금한 건 양시장 중에 여전히 그래도 코스닥이 강합니다. 3월 정시까지. 우리가 뭐 일견 예측을 하긴 했지만 또 나머지 3월 구간 또는 뭐 길게 봐서는 이제 4월달, 뭐 4월달은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3월 코스닥 투자 전략 좀 이야기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코스닥입니까? 네, 코스닥.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현재 업종별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 핀테크, 바이오, 뭐 제약 이쪽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차례차례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월 달에는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상당히 강했다가 또 3월 초에 살짝 약했다가 또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듯이 앞으로 계속 이 테마가 돌아가면서 이 업종이 돌아가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3월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고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출구 전략에 대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들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단행 사상 최초 1%대 금리 진입입니다. 뭐니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가장 실감났던 것은 미국의 금리 아니라 또 한국의 금리였죠. 드디어 1%대가 되어 버렸네요. 자, 이건 우리 김교원 연구원이 먼저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예상치 못한 파격 단행이었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급격한 금리 인하였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가 대부분 이제 동결로 좀 맞춰져 그랬죠. 있었는데 이게 그 금융위기 당시에 최저금리가 2% 정도였으니까 1.75%로 내려온 건 정말 굉장한 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현황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동행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우리나라 뭐 대형주들도 뭐 불과 최근에 반등 나온 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 현황을 좀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수 시장도 성장을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수출 경기도 어떻게 보면 원화가 어떻게 최근에는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수출길이 조금 수익성이 좀 밝아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수출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숨통을 틔워주는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되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러한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도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그 유로존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환율 상황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대외 환경이 좀 조성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 내에서 환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환율에 대한 영향이 국내 수출 업체들이나 글로벌하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숨통을 좀 틔워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금리 인하, 일단 고현 의원 보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아까 뭐 김경환 운용력은 파격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일단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 그 인하가 한국은행에 주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식으로 정부가 이 경기 최근에 뭐 경부에서 뭐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정부라든지 그쪽에서로부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받아가서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강한 부양 이제에 대해서 동참한다는 그런 조금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파격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뭐 시장 측면에서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발표되면서 시장에는 뭐 그다지 어제 선물 옵션 만기와 겹쳐가지고 그다지 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금리 1%가 1%로 진입하면서 일단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웬만한 나라는 일본, 뭐 유럽 쪽도 전부 다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이제 팽창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좀 세계적인 추세에 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한다면서 이제 시장 안정성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마치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지 않으면서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라서 특히 우리 뭐 대수출 종목, 그 다음에 또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많은 업종 중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뭐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나마 약간은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공연 이야기처럼 뭐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식이라 어느 쪽이 좀 어느 목소리가 좀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잘했다. 못했다고 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주식 시장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 조금 이제 양분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한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어떤 특정 정당의 의원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죽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살리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됐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수를 좀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수순에서 또 금리를 인하시키면 이거는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도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을 좀 하는 부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봤듯이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해서 계속 양적 완화를 시켰지만 또 나중에 올려야 될 때는 굉장히 좀 부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금리로 뭐 대출을 조달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올라가는 수순에서는 기업 체질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라가 버리면 또 직격탄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양날의 검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중수보다는 유지열이 낫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는 바입니다. 김중수 총재 시절에 가계부채 안 늘었나요? 늘었죠. 네. 금리 동결해도 그렇죠. 늘었죠, 그죠? 예. 사실 다 그 사람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지나고 나서도 우리 세금으로 급여를 줬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죠. 항상 뒷북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제적인 대응을 했단 말이죠.
나는 그거는 높이 평가를 한다. 그게 대단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경원 운영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분명히 안 좋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한국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고 총재가 총대 메고 해야 될 욕을 먹더라도 뒤에 어떤 상황 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번 금리 조치는 저는 박수를 치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자 말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추가 인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곧바로 바로 오늘 리포트 보니까 많이 나왔거든요. 두 분 중에 있다가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둘 다 있다인가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0.25% 포인트를 이제 인하해가지고 1.75%까지 좀 금리를 인하한 상황인데 사실 이거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진짜 거의 뭐 무제한적으로 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 주 3월 9일부터 지금 상당히 거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뭐 상당 기간을 좀 지속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규모에서 0.25%로 그들과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갖고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살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 살려면 어쨌거나 대형주, 수출주 이쪽이 좀 살아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지금 뭐 일본과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이제 그런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인하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유럽 쪽이 조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 시장이라든지 우리 기업 쪽이 그쪽으로 뭐 수출길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면서 또 환율 전쟁에서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무기를 갖고 그들과 좀 대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간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예, 반대가 아니죠. 저는, 없다라는 이유는요. 네, 제가 오늘인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글귀를 좀 말씀하는 모 정당의 의원인데 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좀 게시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된 지금 경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조선업체들은 수주를 받아서 이제 먹고 사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이 금리를 내린다고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금리를 내린다면 투자할 수 있는 비용, 조달 비용만 줄어들 뿐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신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성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어떻게 보면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조금 저성장 국면에 좀 진입한 부분들은 뭔가 이제 사업 아이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금리가 더 이상 더 떨어져서 뭐 올라갈 경제 상황이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다르게 좀 뭐 해석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런 정부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네. 도구 자체가 이거 아니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것이고 네.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리이지만 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이 한국은행 총재가 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은 김중수처럼 할 거냐 이주열처럼 할 거냐에 딱 다가왔을 때는 아마 쉽지 또 다른 이야기는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 그러면 금리 인하 정책 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뭐 유동성 정책은 또 없나요? 현재? 네, 금리 인하 이외에 우리나라 보통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두 가지 정책으로 지금 나뉘는데 통화 정책은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올 만한 게 추경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전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보여요. 그거는 금리 밖에 지금 없는 상태이네요. 그러면 예.
네.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중은행 측면에서도 이제 중국처럼 이제 지급 준비를 지급 준비 얘기 나왔죠. 인하시키면서 그렇게 좀 하면은 약간 조금 이제 물론 가계 부채 뭐 하겠습니다만은 내수 부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측면이 될 것 같고 이런 금리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하면서 일단 정부가 경제 활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그 긍정적 시그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투자 관점에서 이제 대응 방법,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의 수혜 업종이나 수혜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먼저 고관우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기준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지금 현재 그 예금이라든지 적금 쪽 이런 금리로는 사실 수익을 얻을 수가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지금 거의 뭐 실질 금리로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대로 지금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자금을 지금 어디로 오냐면 좀 증시로 오게 되면은 또 증시 활성화라든지 이쪽에 좀 상당히 좀 좋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권주가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지난주라든지 지금은 요새는 조금 살짝 좀 눌려 있습니다만 역시 앞으로 조금 더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설 쪽도 특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장 먼저 또 튀었던 종목이 바로 건설 쪽. 그죠? 건설 쪽. 왜냐하면 그쪽 자금이 또 그쪽으로 또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건설주도 좀 상당했고 또 최근에 올해 들어서 또 건설주가 좀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야 될 거고 특히 또 수출주와 관련해서 IT 쪽, 이쪽에 또 특히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외국인이라든지 이쪽에 또 관심족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서 IT 쪽, 증권주, 그 다음에 뭐 건설 쪽, 이쪽이 뭐 대표적으로 좀 수혜 업종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 수익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은 무작정 뭐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일단 거기서도 이제 종목별로 잘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훈 운영력이 보는 수혜 업종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어떤 뭐 제품이 더 팔리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증권과 건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증시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뭐 코스닥 증시가 활황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뭐 1, 2월 달에 굉장히 영업을 잘했다고 지금 증권사 객장 직원분들이나 실질적인 뭐 컨센서스 보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아마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랠리,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재급등을 분석한다입니다. 예, 뭐 이번 주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미 증시, 글로벌 증시의 출구 전략서, 우리 증시의 금리 이제 업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한미 약품의 상한가, 뭐 이런 것 급등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자, 우선 이 뭐 배경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고한 운영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특히 코스닥이 아주 급상승세를 보여줘가지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지수로만 한 20% 이상 그런 좀 상승하는 상황인데 특히 2월 달에 보면은 그 상당히 좀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셀트리온을 선두로 해가지고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뭐 바이넥스,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2월 달 상승을 이루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급상승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2월 말 들으면서 좀 잠시 좀 잠잠하다가 뭐 어제 오늘 들어서면서 또 제약주,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내수 성장률이 뭐 그다지 지금 현재 뭐 2%다, 3%다 아주 좀 저조한 상황에서 보면은 이 신약을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이면 상당히 좀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쪽 제약이라든지 바이오가 급상승하게 된 배경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미국 시장의 초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오 쪽 뭐 인덱스라고 할까요? 그쪽에 뭐 거의 뭐 그 글로벌 주도주로 지금 부상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뒤늦게 알려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급등했었던 거 마찬가지. 그때 보면은 뭐냐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주요 의약품의 이제 주요 특허가 이제 만료 시기가 올해 내년 내후년에 해서 앞으로 한 4, 5년 사이에 계속해서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새롭게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지금 엄청나다. 이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제 기억으로는 12월 1월 많이 이야기를 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김경훈 운영이 보는 이 3월의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3월 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글로벌하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그쪽에 이제 그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FDA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제약사 이제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작시오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모멘텀이 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가 좀 나오는 건데, 셀트리온이 한번 이제 순환으로 급등이 나오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신약이 임상을 또 통과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뭐 R&D 능력에 대한, 특히 뭐 R&D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실질적으로 많이 뭐 크게 성공한 기업은 뭐 셀트리온밖에 없을 정도로 좀 미약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신약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가에 또 반영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순환으로 인해서 좀 급등 양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삼성이 바이오시밀러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업종, 뭐 가장 큰 대장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뭐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등 삼성이 진출함에 따라 나머지 이 제약 바이오가 피해를 볼 것이다. 아니면은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동반 상승 어떤 수혜를 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동반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이미 성장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개화되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좀 그 상승세가 좀 더 커지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만 보고 또 그거만요?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돌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바이오시밀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경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같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치, 특히 삼성 아이오패스,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가치도 어느 정도 좀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네. 좋네요. 제가 바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파이를 키워가면서 같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이 들어와서 뭐 어디를 죽이고 내가 그거 잡아먹겠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같이 해서 시장을 넓혀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매 타이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안 됩니다.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또 막 들어가고 싶은 손가락이 막 이렇게 가만히 안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투자 전략 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매수 지금 가담해도 되나요? 아니면 참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바이오주의 앞으로 뭐 전체적인 전망이라고 하면은 뭐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뭐 그렇게 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바이오주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추격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일단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했다가 나중에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그때 다음 순환매를 대비해서 그때 좀 저점을 좀 매수하고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경은 운영력께는 또 다른 질문. 상승을 했지만 이 섹터 안에서는 여전히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있다 없다.
쪽으로 접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순수한 이제 바이오 업체들보다는 국내 제약사들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탄탄한 제약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 중에는 오늘 좀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가치 대비로는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뭐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화에 대한 제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대원제약이라던가 이러한 업체들은 충분히 관심권역에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걔들은 이번 상승에서 같이 동반 상승이 되지 않았던 종목들인가요? 같이 오늘 삼천당 제약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고 예, 같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고객님께서도 혹시 보이는 종목이 있나요? 예, 저는 그 보통 보면은 뭐 여기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제 추천하거나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종목 보면은 거의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래야 이제 시청자분들이 바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제 부담이 없는 종목들 많이 좀 소개를 하는데요. 뭐 그런 종목을 보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제 고려제약, 요 두 종목이 아직은 별로 오른 게 없다. 이러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탑 이슈였습니다.